중에 보안사에 연행돼서 정보 수집에 협조해오던 한 사병이 보안사가 정치 사찰과 사회인사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보안사는 또 제안인사뿐만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과 이돈명 조선대 총장, 김중배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1,3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에 대한 자료도 갖추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안사령부가 민간인 1,300여 명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있다는 거를 폭로한 사건이에요. 윤석양이라는 분이 1990년 9월 23일 보안사를 탈영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4일에 NCCK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영할 때 갖고 나온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기록을 언론에 공개를 한 사건입니다. 9월 23일에 탈영을 한 다음에 그날 바로 NCCK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그 사무실 안에서 수기를 썼어요. 80일 동안 내가 뭘 했는가 그 안에서. 민중민주학생투쟁연맹이라는 곳에서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군대에 갔거든요. 이 사람이 외대 노업과예요. 군대에서 그 사람한테 야, 너 보니까 글씨도 잘 쓰고 학력도 고학력인데 연대본부 행정병으로 오지 않겠냐? 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왔대요. 좋다고 얘기한 거죠, 본인도. 막상 차를 타고 가보니 보안사령부였던 거죠. 가자마자 종규 왔어? 이렇게 얘기했대. 이 사람 이름이 윤석양인데, 종규라는 이름이 형노맹에서 자기가 썼던 가명을 이제 딱 부르면, 종규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불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불어라 이러는 거를 막 나는 이미 탈퇴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친구들을 이제 밀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윤석양 씨가 유도신문 같은 거에 걸려서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고급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안사령부에 있던 사람들이 진급 대상자가 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보안사에서도 이제부터 너는 우리의 수사관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우를 받게 되면서 그 안에서 움직임 같은 게 좀 자유로웠던 거죠. 이분의 이제 수기 같은 걸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기독교 얘기들이 나와요. 이덕열이라는 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래요. 스스로도 민족주의자라고 칭했고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수사관 치고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대요. 이덕열은 윤석양이 뿌락지 수사관 뭐 이런 존재가 돼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고, 윤석양은 이덕열 부장이 자기의 그 보증인이 돼줬으면 좋겠다. 내가 완전히 전향해서 보안사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니 여기에서 병사로 근무를 해도 좋다 라는 보증을 서줄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되게 잘 지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양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로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윤석양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운동권에서 공부를 하면서 해방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었고, 불교에 대해서는 미륵불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윤석양은 미륵불교와 해방신학, 그 다음에 이덕열은 체제불교와 개인구원, 이제 이걸 놓고 되게 많이 안에서 논쟁을 많이 벌였다고 하고, 하지만 점점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 사람한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윤석양 씨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신앙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다. 선물로 성경책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탈영을 했고, 윤석양 이병이 갖고 나온 내용이 당시의 사회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소장인데 원고는 148명이 원고고요. 이제 1,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이제 147명이 한 거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300명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보안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총 1,303명에 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개인 식별카드를 만들어서 고유번호를 부여했고, 개인별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과 경력, 전과관계, 자격면허, 해외여행,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교우 및 배우인물, 개인 특성, 주요 능력들을 항목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 거였고, 단지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옥 형태, 가옥 내부 구조, 출입문, 비상구 이런 것들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의 예상 도주로 이런 것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당시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민간인 사찰들을 하면서 노무현이라던가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기독교에서는 뭐 권오경 목사님, 이우정 선생, 뭐 문동환 목사님,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 사람들을 재빠르게 잡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걸 잘 스무스하게
집착시킬 수 있게 사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도착을 해서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그 서울대 앞에 모비딕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보안사가 운영하는 카페였고 거기에서 오는 손님들을 계속 감시를 하고 보안사의 장교가 지배인으로 있으면서 직원으로 있는 사람 다 보안사 병사들이고 현실 초점이라고 하는 시사 종합지였는데 여기 발행인과 편집국장 그리고 여성 직원들까지 모두 보안사 소속 군무원들이 만들었고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의 인기가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당시에 NCCK 인권위원회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야 우리 몇 월 며칠에 윤석열 잡으러 간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NCC에서는 윤석열 입영을 미리 이제 그 뒤쪽에 계단을 통해서 피신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은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잡혔고요. 잡히고 나서 이제 윤석열 입영 후원회 이것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윤석열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양심선언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 박대호라고 하는 선배한테 윤석열 씨가 쓴 편지인데요. 자기가 농지를 지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박대호라고 하는 선배가 한겨레 신문에 윤석열에게 쓴 편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용기 있다, 훌륭하다라는 편지를 쓴 거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모질고도 호된 비판과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심하게 남았던 일이고 괴로움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컸던 거죠. 도리어 당신을 배신한 못난 후배의 신변까지 염려해주는 선배 박대호 씨 나에게는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편지를 끝내고 있죠. 이후에 윤석열 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고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뵌 적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고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 모멘텀을 만든 양심선언을 한 당사자이면서도 여전히 그런 어떤 죄책감을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국가 권력이 할 수 있는 매우 나쁜 일 중에 하나인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달의 교회사로 뽑아봤습니다. NCC가 당시로서도 정부에서 함부로 치고 들어오기 굉장히 껄끄러워했던 장소고 대대적으로 경찰 병력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동네였거든요. 윤석열 씨의 셋째 누나가 당시에 이제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김용주 목사님이랑 뭐 담당이었던 신승민 목사님 지금 기사연의 원장이시죠. 신승민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낸 걸 보면 내가 우리 동생의 일을 겪으면서 교회에서 보여주는 어떤 행동 같은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동안은 이단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목사님들의 행태라던가 이런 게 매스컴에 나오니까 이제 못하다가 이제 동생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하는 걸 보면서 교회에 나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입영 후원회를 만든 거. 네. 일단은 그 회장이 이우정 선생님이셨고, NCC 인권위원회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도피 생활을 하든 아니면은 뭐 그 변호사를 대든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윤석양을 보호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을 이제 보호하는 데 용도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2년 뒤에 이 사람이 검거가 되기 전까지 여기저기에서 숨겨주는 역할도 기독교인들이 했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8, 9명의 기무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잡아갔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의 탄원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NCC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죠. 그리고 NCK 인권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윤석양 입영을 수상자로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이 우리 사회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용기를 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세간에 알리는 역할까지 그가 담당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윤석양 양심선언 주제로 꼬꼬무에서 방송하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목사님들도 인터뷰 많이 하시고요.
NCC에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잘 소개하고 있고요. 음. 근데 이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윤석영 씨가 출연을 안 합니다. 이분이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살고 계실 텐데, 죄책감이 아직도 큰 것 같아요. 그때 그 카드들을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김대중도 있고, 뭐, 문익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그 민간인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용기를 낸 분인 것 같고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희생될 수도 있었던 분을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지켜줬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세 개잖아요. 군대는 보안사였고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경찰 산하 대공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중앙정보부는 남산에 있었고 경찰은 남영동에 있었고요. 보안사가 이제 서빙고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일본인 제일교포 유학생들이 한국에 이제 많이 오거든요. 80년대. 한국말 할 줄 알고 2대, 3대째 제일 코리안으로 살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직접 한국의 학문을 배워야겠다 해서 제일 코리안들이 유학을 많이 오는데 이 제일 코리안들을 잡아다가 뿌락지로 만드는 제가 음성에서 농촌 목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보안사라는 책을 쓴 분이 있거든요. 연세대 국문과 다니던 그 제일 교포 학생이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뿌락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안사에서 하던 일이 뭐였냐면은 또 다른 제일 교포들이 잡혀오면 고문을 당하는 중에 들어가서 회유를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보안사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보안사라는 책을 씁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국가 권력이 정말 사랑하는 조국을 찾아온 교포들도 간첩으로 만들고 뿌락지로 만들고 했던 그런 조작 사업이 있었던 그곳이 보안사다. 지금도 관계된 분들이 다 살아 계시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김병진 씨를 그분이 한국에 오랜만에 입국 금지 조치가 해금이 됐을 때 들어왔을 때 제가 모시고 한국을 돌아다니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갔을 때도 그분 집에 방문을 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평생을 고통 속에 삽니다. 이게 그 두려움, 감시받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자기가 보안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제일교포 피해자로서 그걸 세상에 처음 이분이 연대 국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글을 잘 써요. 그래서 보안사라는 책으로 세상에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이후로는 대한민국 국가가 이 한 개인을 평생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감시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요원들이 일본까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감시를 하거나 해코지하는 그런 걸 겪으면서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사는데 그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역사적으로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 조지 오웰의 1984라는 그 소설의 그 빅브라더가 어떻게 그 선량한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 체제를 만드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현대 시대에도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그런 집단은 그렇게 늘 이제 그런 걸 꿈꾼다 이런 거죠.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그 원형 감옥 감시 체계가 지금 현재는 사이버화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언론도 그렇고 그 소위 검찰 캐비넷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다 아마 그런 데이터들이 온라인으로 집적돼 가지고 장시간 동안 지금 계속 관리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지식인들도 자기 검열과 암묵적인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자기 양심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끄러워하고 계시다는 걸 보니까 그래도 양심이 살아계시는 그 시대의 어른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